이순신 장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던 날, 그 옆에서 왕 선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97년 정유재란 직전, 조선의 바다는 어둠처럼 짙은 불안이 내려앉아 있었다. 왜군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백성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나라의 희망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전라좌 수사 이순신.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조선 수군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의 심장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조선을 지탱하던 힘의 중심이던 장군은 갑작스레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적을 유인하지 않았다. 명령을 어겼다. 스스로 전쟁을 망치려 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죄목들은 사실 분노가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질투의 칼끝 사이에서 선조는 가장 중요한 순간 침묵을 선택했다. 실록의 기록은 조용하지만 잔혹하다.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장수의 잘못된 정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가 씌워졌고, 그 죄는 곧바로 형조와 병조의 손에 넘겨졌다. 그는 군루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장군이 아닌 죄인으로 끌려갔다. 조선이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 그는 군영에서 끌려나와 차가운 형장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다. 장군의 갑옷은 벗겨졌고, 등에는 살을 가르는 회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고통은 육체를 넘어 그가 지켜온 충성과 명예까지 짓밟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때 임금 선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그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순신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궁궐회랑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축축하게 젖은 듯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듯 거칠게 팔을 붙잡았고, 그의 손목에는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보폭은 여전히 장군의 보폭이었고, 고개는 끝까지 낮춰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차마 눈을 맞추지 못했다. 이순신은 왜군의 포연 속에서도 숨을 고르게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런 누명을 쓰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조선 군사들에게 참담한 굴욕이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한마디 변명조차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왕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입을 열 수 있겠는가. 형장에 도착한 순간 형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문틀을 준비했다. 차가운 나무틀 위에 묶인 이순신의 팔과 다리, 그 위로 질긴 밧줄이 서서히 당겨졌다. 관원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고통의 순간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선조였다. 그는 자신의 장군이, 왜군과 싸워 나라를 지켰던 그 장군이 지금 죄인처럼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술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 침묵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웠고 그의 시선은 방 안을 스쳐 지나가며 어딘가 멀리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것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고약한 눈빛이었다. 회초리가 떨어지는 순간 이순신의 등에는 붉은 선이 길게 그어졌다. 살이 갈라지는 소리가 고문틀의 나무결을 타고 형장 전체에 울렸다. 그럼에도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숨을 억누르는 듯 입술을 깨물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조선 수군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고문을 견디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나라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인내였다. 그러나 그 침묵을 비겁하게 이용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그를 시기하던 대신들과 서슬퍼런 명나라 장수였다. 그들은 선조의 침묵을 기회라 여겼고 그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장에서 고문이 계속될수록 이순신의 피는 차갑게 말라갔고 그의 등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겹겹이 새겨졌다. 그때도 선조는 가만히 있었다. 고문이 길어질수록 형장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고통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형리들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만 울렸고 이순신은 입술을 깨물며 그 소리를 억누르듯 삼켰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형장 안을 가르는 가느다란 바람 속에서 그는 어딘가 전장의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는 그가 지켜야 할 곳과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떠올리게 했다. 그 순간 이순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고통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형장이 아니라 바다였기 때문이다. 그 바다에는 아직 그가 지켜야 할 수군이 있었고 그 수군은 그의 목소리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형장이 고요해지는 사이 선조는 형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이순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겁과 책임 회피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라의 장군이 형틀에 묶여있는 모습을 끝까지 외면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도 나서지도 돕지도 않는 최악의 선택,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고통보다 더 깊은 칼날이었고 이순신의 명예를 서서히 잘라내는 독이었다. 형장 밖에서
관원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목숨이 갈릴 수도 있었다. 그 누구도 선조의 앞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의 형장은 침묵과 공포, 그리고 왕의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가 기울 즈음 고문은 절정에 다다랐다. 형리들은 지쳐 있었고 관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피로 굳어 있었고 손목 아래에는 밧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눈빛은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 바깥에서 군사 하나가 형장문을 급히 열며 소리쳤다. 왜군이 남해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형장의 공기를 칼처럼 가르며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 단 한 명, 이순신만이 눈을 서서히 감았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분노도 아닌 단 하나, 조선을 향한 깊은 한숨만이 남아 있었다. 왜군 집결 소식이 형장에 전해진 뒤 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전쟁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형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현실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가장 깊게 받아들인 사람은 고문틀에 묶인 이순신이었다. 그는 이미 나라의 심장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손이 지금 밧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조선에게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선조는 입을 떼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였고 왕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택의 순간을 외면하는 무기력함이었다. 형리들은 이제 더 이상 고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고문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군사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적처럼 내려앉은 형장 안에서 이순신은 천천히 눈을 떴고 희미한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고 조선을 위해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조용한 의지였다. 결국 이순신은 형장에서 풀려났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고 등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굳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걸음을 떼었다. 그 발걸음은 형장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전쟁터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 길 위에서 그는 고통을 어깨에 짊어진 채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명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누군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선조였다. 그는 말을 걸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왕은 장군에게서 등을 돌렸고 장군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그날 형장에 남은 가장 비극적인 기록이었다. 이순신이 형장을 떠나는 순간 가장 조용한 사람은 그를 괴롭힌 자들이 아니라 나라 자체였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장군이 국가의 희망을 짊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다음 편을 함께 기다려주세요.